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이팅. 네.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에 조작을 가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가해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일종의 심리적 학대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랑하니까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말해? 걔한테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피해자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보다는 이제 현재는 심리적 지배 이렇게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유래돼서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아주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남편은 사실 이제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위층의 보석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을 찾으려면 등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가스등은 여러 가구들이 나눴으니까 그걸 밝히면 다른 집들은 이제 이게 불빛이 희미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 아내가 좀 불이 희미해지는 것 같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라든가 아니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현실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감각이라든가 판단을 왜곡을 시켜서 결국은 이 부인이 이러면서 점점 피폐해져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른 폭력과는 달리 이 가스라이팅은 아주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연인, 부부, 그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그다음에 아주 가까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애착의 형태를 띠고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학대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못 받기도 하죠. 가스라이팅이 사실 시작은 언제나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을 해요. 친밀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니까 너 얘기를 들어주지 어디 얘기해봐. 이러면서 이제 친밀하게 관계가 시작이 돼요. 친밀한 관계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상대가 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침소봉대를 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굉장히 폄하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럼 이제 상대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상대한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 끊임없이 물어보고 상대의 판단을 이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러면 그들이 뭘 알아? 내가 널 더 잘 알지.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조금 고립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 판단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점점점 고립이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 지배가 굉장히 무서운 게 주변 대인 관계를 다 끊어놔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말이 내가 널 위해서 말하는데 내가 너를 가장 잘 아는데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인데 내가 그래도 널 위해서 이런 얘기를 어렵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널 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런 행동은 너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결과적으로 이제 고립을 시켜서 더더욱 자기 자신한테 의존을 하게 만들죠. 예. 이제 이런 걸로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피폐해져가는 이런 관계를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새 모녀가 어머니를 그 카페에서 그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행을 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맞아, 이게 맞아. 존속살인으로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큰딸 A씨 등 세 자매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는 3시간가량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지인이라는 어떤 분의 가스라이팅을 이 세 딸들이 받고 그걸로 인해 이제 이런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부정당한 것처럼. 네네. 이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의 길을 꺾는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실은
남편과의 불화가 있어서 인근에 가깝게 지내는 그 가해자와 좀 친해졌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된 다음에 가해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남편하고 떨어뜨려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조종을 해서 이 아버지한테 아주 심하게 대하게 해서 이 아버지가 손을 들고 집을 나갔고, 그 다음에 이 딸들에게도 너희들은 재벌집이나 명문가의 시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니네 엄마가 뭘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다. 너네 엄마를 깨우쳐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딸들이 그 조정을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 어머니를 CCTV 없는 데서 때리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도에 의하면 이 가해자의 변호사를 공유하고 있고, 변호인을 여전히 그 내 가해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 세 딸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거의 언론 이 보도를 정도면 통해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접했습니다. 세뇌 수준. 네네 네. 세뇌죠. 네,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의 이제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많기는 해요. 나르시시스틱한 그런 어떤 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이들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굉장한 지배력과 통제력이죠. 자기의 지배력과 통제력을 그 상대한테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한테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고 다 벼락펴락하는 거죠. 일종의 그걸로 쾌감 같은 걸까요? 쾌감보다는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지, 일종의. 자기 조직의 회사나 기관의 장으로 그런 나르시스틱한 사람이 와버리면 그렇죠. 꼭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불이 네, 같이 네. 존재하는 네. 가스라이팅. 그런 경험이 있죠, 다들. 네. 네.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대체로는 평등한 관계에서 안 이루어져요. 대개는 그러니까 상하, 뭐 위계 질서 아니면 파워에 있어서 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한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한 인간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치료나 교정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겪는 사람한테, 당하는 피해자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그 사람을 교화시키거나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완전 그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요.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약간 회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리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고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방법. 예를 들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가 아니라 좀 생각은 해볼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거리를 두는 얘기들이거든요. 내가 한번 고려는 해볼게. 거리를 좀 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뭐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그걸 거절하는 건 그러니까 건강하게 거절하는 건 무례한 일이 아니거든요. 가스라이팅에 취약하신 분들 중에서 그거 굉장히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타성이 너무 강한 분들. 네네. 너무 그렇죠. 의존하고. 그렇죠. 지나치게 공감 능력이 발달하신 분들도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너무 발달을 하게 되면 나는 없고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내가 지나치게 동화가 돼서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걸 늘 주의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충고를 하는 건지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이것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건지 가스라이팅인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괴롭다면 한 발 물러서서 아주 곰곰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들 골똘히 지금 제가 박사님들 다 봤는데 본인의 대인 관계들을 다 떠올린다는 게 제가 지금 다 보이거든요. 당하고 있나? 왜냐면 이게 도처에 숨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회사 그만두고 나가면 이런 대우 못 받아. 뭐 이런 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든가.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받아주겠니? 내가 아니면 누가 네 얘기를 들어주겠니? 라든가. 야, 너는 내가 잘 알아. 다른 사람은 널 몰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상대한테 그런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예를 들면 내 친구 항준이에게 하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내가 잠깐만 아니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잠깐만 쟤를 말 많다 그러는 게 맞을까? 제가 봐도 말이 적진 않으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진짜 진심으로 위해줬는데 위해줘서 그 말을 한 건데 지나가 보니 내가 한 행동이 가스라이팅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이영학 사건에서 이영학의 딸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피해자가 딸의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게 메시지를 보낸 게 이 딸이고 그리고 그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이영학의 지시로 그 피해자한테 건넨 것도 이 딸이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아이가 없어지니까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막 찾다가 이 이영학의 딸한테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화가 녹음이 돼 있는데 그 시간에 사실 그 피해자는 자기 집에 감금되어 있었거든요. 그러고 그 실종된 친구를 찾는 다른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니까 거기다가 잘 모르겠는데 가출했나?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또 딸이 보내서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고 또 사실 이제 강원도 영월의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영학이 유서랍시고 이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상 안에 보면은 그 옆좌석에 딸이 타고 있거든요. 그 시신 유기 현장에 그 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은 이 씨와 함께 숨진 14살 A 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포렌식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영학이가 자기 딸의 휴대폰에 있는 친구들 사진을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얘를 데리고 와라. 사실 14살이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주변에 알린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동조를 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오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범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이영학이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폭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이상의 폭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학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폭력을 견디는 수단으로 내가 동조하는 모습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연민을 갖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왜 저러지? 왜 신고 안 하지? 정서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있었던 거네요. 상당한 가스라이팅의 상태였던 걸로 보여집니다.